1905년 5월 반년 가까이 지구를 반바퀴 돌아온 함대 하나가 마침내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출항할 때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강력한 전함들로 가득했지만 긴 항해 끝에 병사들은 지쳤고 함선 밑바닥에는 따개비와 해초가 잔뜩 들러붙어 속도조차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함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반년 내내 오직 이 하루만을 준비해온 또 다른 함대였습니다. 몇 시간 뒤 이 반년짜리 항해는 세계 해전사에 남을 가장 일방적인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1905년 아시아의 작은 섬나라 일본은 유럽의 강대국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의 결과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 대국이었고 일본은 근대화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몇십 년 된 신생 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한 바다 위의 전투에서 일본은 상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오늘은 이 전투가 벌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전투 당일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9세기 후반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항, 그러니까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는 것이 러시아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청나라로부터 만주 지역의 이권을 얻어냈고 리순이라는 항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한반도와 만주 방면으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했습니다. 한편 일본 역시 조선과 만주로 세력을 넓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러시아가 한반도 코앞까지 밀고 들어오는 것은 자국 안보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는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고 여러 차례의 외교 협상도 끝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904년 2월 일본은 선전포고도 하기 전에 리순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쟁은 만주 벌판의 지상전과 리순항을 둘러싼 공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리순항 공방전은 매우 치열했는데 일본군은 견고한 요새를 정면으로 공략하며 막대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203꼬지라는 이름의 작은 언덕 하나를 두고서만 양측이 몇 달간 사투를 벌였을 정도였습니다. 일본군은 이런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서서히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어갔고 1905년 초에는 결국 리순항이 함락되면서 그곳에 있던 러시아 태평양 함대 역시 사실상 괴멸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와 해군 지휘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유럽 쪽, 그러니까 발트해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해군의 주력 함대를 통째로 극동까지 보내 일본 해군을 격파하고 전세를 뒤집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함대에는 발트 함대라는 이름이 붙었고 훗날 태평양 제2함대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실 이 함대가 출항할 무렵에는 이미 목적지였던 리순항이 함락된 뒤였습니다. 다시 말해 애초에 이 함대를 보낸 이유였던 리순항의 러시아 함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러시아 지휘부는 이미 출항 준비를 마친 함대를 되돌리는 대신 블라디보스토크를 새로운 목적지로 삼아 항해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문제는 발트해에서 극동까지의 거리가 어마어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구를 거의 반바퀴 돌아야 하는 이 항해가 앞으로 벌어질 전투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전투를 이해하려면 몇 사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일본 연합함대를 이끈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영국에 유학해 서구식 해군 교육을 받은 인물로 냉정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부하들 사이에서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단히 과감한 판단을 내리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리순항 봉쇄 작전에서도 지휘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이번 전쟁 최후의 결전을 지휘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는 평소 부하들에게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라고 강조했으며 이런 태도는 훗날 전투 당일 그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침착하게 결정을 내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습니다. 도고 제독 곁에는 아키야마 사네유키라는 작전 참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해군에서도 수확한 경험이 있는 전략가로 이번 전투에서 사용될 정교한 전술과 정보 수집 체계를 설계한 실질적인 두뇌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함대가 어느 항로로 올지 어느 지점에서 포착해야 할지를 몇 달 전부터 세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했습니다. 훗날 일본에서는 그를 가리켜 이 전쟁의 승리를 설계한 참모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 가미무라 히코노조 제독도 있었는데 그는 별도의 함대를 이끌며 도고의 주력 함대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러시아 쪽에는 지노비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이 있습니다. 그는 발트 함대 전체를 이끌고 반년에 걸친 대항해를 지휘한 인물로 강한 책임감과 급한 성격을 동시에 지닌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무리한 항해가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처지이기도 했습니다. 항해 도중 각종 사고와 부하들의 불만 함선, 정비 문제까지 홀로 떠안아야 했던 그는 전투가 벌어질 무렵에는 이미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항해 내내 부하 장교들과의 갈등도 겪었는데
지나치게 엄격하고 신경질적인 지휘 방식 때문에 함대 내부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는 또 다른 인물, 니콜라이 네보바토프 체독도 있습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노후한 함선들로 구성된 별도 전대를 이끌고 뒤늦게 발트 함대에 합류한 지휘관으로 훗날 전투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도 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전쟁 초반에 잇따른 패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발트 함대 파견을 강하게 밀어붙인 인물입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 전쟁의 승리가 절실했던 그는 다소 무리한 작전임을 알면서도 함대 파견을 승인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국내에서는 이미 사회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고 니콜라이 2세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이런 내부 불만을 잠재울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일본 지휘부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 무리한 항해를 감행해야 했던 러시아 지휘부가 결국 스시마 앞바다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발트 함대가 왜 그토록 긴 항해를 해야 했는지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전투 당일 러시아 함대가 왜 그렇게 지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된 것은 지리적 문제였습니다. 발트해에서 극동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발트 함대에 소속된 최신의 대형 전함들은 홀수, 그러니까 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가 너무 커서 당시 수에즈 운하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일부 소형 함선만 수에즈 운하로 먼저 보내고 주력 대형 전함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통째로 빙 돌아가는 훨씬 먼 항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항로는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희망봉을 돌고 다시 인도양을 가로질러야 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연료였습니다. 당시 전함들은 대부분 석탄을 태워 움직였는데 이 거대한 함대가 이동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을 중간중간 보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 각지의 주요 항구와 석탄 보급 기지 대부분은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고 영국은 이미 일본과 동맹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함대는 가는 곳마다 영국 소유 항구에서 이판과 석탄 보급을 거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 상선에서와 계약을 맺어 바다 한가운데서 배와 배 사이에 직접 석탄을 옮겨 싣는 방식까지 동원해야 했습니다. 이 작업은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매우 위험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항해 초반에 벌어진 뜻밖의 사고였습니다. 북해를 지나던 중 러시아 함대는 영국 어선단을 일본의 어뢰정으로 오인의 포격을 가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도고뱅크 사건이라 불리며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 심각한 외교 갈등으로 번졌고 자칫 영국까지 전쟁에 끌어들일 뻔한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러시아 함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고 항해는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함대는 적도 부근에 찌는 듯한 더위를 지나야 했습니다. 함선 내부, 특히 석탄 창고와 기관실 부근은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살인적인 더위로 가득했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열사병과 각종 전염병이 돌기도 했습니다. 신선한 식량과 물 보급도 원활하지 않아 병사들의 체력과 사기는 항해가 길어질수록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함선 바닥에는 오랜 항해 동안 따개비와 해초가 두껍게 들러붙었는데 이는 함선의 최고 속력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발트 함대는 1904년 10월 출항해서 1905년 5월 무려 7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약 33,000km에 달하는 거리를 항해한 끝에야 겨우 극동 해역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연합함대는 자국 항구에서 충분한 휴식과 정비를 마친 상태로 이 함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이미 양측의 컨디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져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전투가 벌어진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시마 해협은 한반도와 일본 규슈 지방 사이 대한해협의 동쪽 부분에 해당하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러시아 발트 함대가 최종 목적지인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로 가려면 몇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일본 본토를 크게 우회하는 먼 길도 있었지만 연료와 시간이 이미 바닥난 상태였던 러시아 함대로서는 가장 짧고 직선에 가까운 스시마 해협을 통과하는 경로를 사실상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지휘부, 특히 아키야마 사네유키 참모는 바로 이 지리적 조건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연료마저 부족하다면 결국 가장 가까운 항로인 스시마 해협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예측을 바탕으로 함대를 미리 스시마 인근 해역에 대기시켜뒀고 여러 척의 정찰함을 넓게 배치해 러시아 함대의 접근을 최대한 빨리 포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1905년 5월 27일 새벽 일본의 무장 순양함 신노마루가 안개 속에서 러시아 함대를 발견하고 우선 전신으로 이 사실을 즉시 일본 함대 전체에 알렸습니다. 도고 제독은 이 보고를 받자마자 함대를 이끌고 스시마 해협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도고 제독은 해전사에 길이 남을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적 함대의 진행 방향을 정면에서 가로지르며 함대 전체를 90도로 회전시키는 기동이었습니다. 이 기동은 훗날 정자 대형 혹은
티자 전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배를 옆으로 돌려 세우면 일본 함대에 탑재된 모든 함포를 러시아 함대 쪽으로 동시에 집중시킬 수 있는 반면 러시아 함대는 앞쪽에 있는 함선의 함포만 사용할 수 있어 화력을 절반도 채 쏟아붓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 회전을 실행하는 동안 일본 함대가 상당히 위험한 순간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방향을 트는 도중에는 함대 옆구리가 고스란히 적 함대의 정면 포화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짧은 시간 동안 러시아 함대가 정확하게 집중 포격을 퍼붓는다면 일본 함대는 오히려 회전 도중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도고 제독은 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본 함대의 포술 훈련 수준과 명중률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반대로 반년 넘는 항해로 지친 러시아 포수들의 명중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해군은 전쟁 기간 내내 실전과 유사한 포격 훈련을 반복하며 명중률을 크게 끌어올려둔 상태였습니다. 정자 대형으로 전환을 마친 일본 함대는 예상대로 압도적인 명중률을 보여줬습니다. 첫 교전부터 일본 함대의 포탄은 러시아 기함을 비롯한 주요 전함들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러시아 함대 역시 반격에 나섰지만 지친 병사들과 정비 상태가 좋지 않은 함포로는 예전 같은 명중률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 기함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 과정에서 로제스트벤스키 제독 본인도 파편을 맞아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휘관이 전투 중 부상으로 지휘 능력을 상실하면서 러시아 함대는 통일된 지휘 없이 각 함선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낮 동안의 포격전에서 러시아 함대의 주력 전함 여러 척이 차례로 격침되거나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해가 진 뒤에는 일본의 어뢰전과 소형 함선들이 야간을 틈타 남은 러시아 함선들을 향해 잇따라 어뢰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이 야간 공격으로 러시아 함대는 추가로 여러 척을 잃었고 대열은 완전히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8일 살아남은 러시아 함선 일부는 니콜라이 네보가토프 제독의 지휘 아래 뭉쳐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려 했지만 이미 일본 함대에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의 저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네보가토프 제독은 결국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이 항복 결정은 훗날 러시아 국내에서 큰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 일부는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옹호했고 일부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투가 완전히 끝났을 때 러시아 발트 함대는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주력 전함 대부분이 침몰하거나 납포됐고 최종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무사히 도착한 함선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일본 연합함대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매우 경미했습니다. 이 정도로 일방적인 결과는 근대해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스시마 해전의 결과는 러일 전쟁 전체의 흐름을 사실상 결정지었습니다. 육상에서도 이미 상당한 전비를 소모하며 지쳐있던 러시아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발트 함대마저 괴멸당하자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여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양국은 미국의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고 1905년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전쟁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만주 남부의 이권과 사할린 남부 지역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이 패배는 러시아 국내 정치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잇따른 전쟁 패배와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이미 쌓여있던 사회적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1905년 러시아 전역에서 대규모 혁명적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훗날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지는 여러 사건들 중 중요한 전조로 평가받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이 전쟁의 승리로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근대 강국으로 국제사회에 확실히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특히 유색인종 국가가 유럽 강대국을 상대로 전면전에서 승리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면서 당시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지역의 민족운동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승리 소식은 이들에게 서구 열강도 결코 무적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이 전투는 이후 세계 여러 나라 해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자 대형과 같은 집중화력 전술, 그리고 명중률 훈련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각국은 함포 사격 훈련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전투는 이후 등장하는 드레드노트급 전함처럼 대구경 함포를 통일해서 탑재하는 새로운 전함 설계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습니다. 무엇보다 이 해전은 이후 수십 년간 여러 나라 해군 전략에 영향을 미친 이른바 결전사상, 즉 함대와 함대가 정면으로 맞붙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해전으로 전쟁 전체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믿음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스시마 해전은 단순히 하루 동안의 전투로 끝나지 않고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질 국제 정세와 해군 전략, 그리고 아시아 여러 지역의 역사에까지 깊은 흔적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전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